자,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그냥 2주택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자,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 납세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 어찌됐든 탈세는 아니니까 뭐 세법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거죠.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안 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주택이 있으시고 새롭게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 처분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니까, 뭐 결론적으로만 보면 1주택이 되겠죠. 왜냐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즉 나라에서 정해둔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2주택 중과세로 세율을 매기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내가 지금 내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뭐 학업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사갈 지역을 알아볼 기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사할 예정이니까 내가 이 집을 지금 당장 팔아?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아? 즉 내가 기존 주택 퇴거일과 신규로 전입하는 그 주택의 전입일이 아다리가 딱 맞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신규 취득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시고 전입하신 상태에서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안 하시면 이거 다시 뱉어내셔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처분 기간은 종전주택, 종전에 살고 있던 이 주택을 신규로 전입하는 그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실질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간 게 맞잖아. 단 중요한 게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3년에서 1년으로 확 줄어들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단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 취득할 때는 이 처분기한이 좀 다릅니다. 저도 청약을 넣고 있는데 될 가망이 어쨌든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고 하면 이것도 분양권도 아까 말했듯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내가 그 주택을 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분양권을 득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준공되지도 않은 집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준공이 된 다음에 실제 주택 취득일, 뭐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이겠죠.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계신 거주지 주택을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의 소재지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 다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주택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그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면 처분 기한이 1년으로 확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포털의 지식백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쓱쓱 다 설명을 드리면서 굳이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 설명드리지 않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이런 거 설명 안 드렸죠. 이런 거 왜 설명 안 드리는 거냐면 그냥 포털 가셔서 읽는 게 더 빠르시니까. 제가 거기다가 뭐 덧붙일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라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 그리고 제가 굳이 시간 내서 설명드리는 거는 제 지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의 지식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용어들이나 개념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개념이나 용어들은 그냥 포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나라에서 이것도 지금 태클 걸었습니다. LTV 주변에서 계속 하시죠. 마침 찾아보니까 보도 자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7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 매매업자나 임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어요. 이 내용을 뭔지 모르신다? 그러면 검색해 보십시오. 자, 어쨌든 매매업, 임대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꾸 주택을 새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신들은 주택담보대출 안 해줄 거야. 순전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기 자본으로만 새끼를 치세요 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운전자금 운용을 위한 대출도 금지가 되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주택을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해서 새끼치지 말라고 주택담보대출을 막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사업자들이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할 때 들어가는 그 구입비는 우리가 시설자금이라고 불리는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시설자금이 뭐냐면 뭐 공장부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이런 시설들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틀어서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 시설 자금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 똑똑하신 매매업, 임대업 사업자님 분들이 아니 나 시설 자금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운전 자금을 위한 대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어찌 보면 타당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운전 자금의 개념을 알아야겠대요. 운전 자금은 뭐냐면 그냥 이 시설 자금을 제외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모든 총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사업을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업, 임대사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구입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을 막는 거는 뭐 우리도 타당하다. 그렇지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내가 매매업인지 임대업인지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운영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관계 공무원에게 여쭤보니까 운전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아마 은행에서 퇴짜 받고 관계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다시 은행 가서 붙어봐야 되니까. 어쨌든 공표를 한 게,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표를 한 게 운전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도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못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이 확실하다면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제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죠. 두 번째 예외 케이스가 뭐냐면 주택을 내가 뚝딱뚝딱 새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답니다. 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주택신축 판매업이 있죠. 즉 주택신축 판매업자라면 그 새롭게 취득하는 토지분에 대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걸고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허용해줬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성이 다르니까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매매나 주택 임대는 뭐 지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임대 판매하는 사업은 뭐 종합건설도 끼고 있어야 되고 시행사도 끼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이해관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 거래처 중에서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고 파는 거 그리고 빌려주는 걸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변동된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으로 변동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쭉 준비를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이 내용들을, 일련의 내용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고심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시거나 뭐 지인 중에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좋겠죠. 뭐 여쭤보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시면 누누이 말하지만 저한테 메일 주세요. 자, 어쨌든 종합적으로 뭐 제 사견인데 아마 이번 정부는 내년에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거보다 완화된 대책을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자, 그리고 1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2부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수건 이벤트 합니다. 저희 사무실 수건을 하나 맞췄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괜찮아요. 수건 이뻐요. 흰색이랑 검정색 있는데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포장을 했습니다. 제 명함을 이렇게 붙여서 댓글 아무 내용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이거 수건 무료로 하나씩 다 소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